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이름은 전병덕이라고 합니다. 좀 겸손해가지고 성도 전씨를 쓰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은가 봐요. 저는 이전에는 금속노조 대우자동차 판매 지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 조합원으로 있다가 회사가 망하고 나서 저기 울산에 있는 대우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비정규직으로 한 2년 우리 조합원들하고 같이 가서 싸워가지고 가 있다가 거기도 망에 자빠져서 결국 건설노조에 다시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타워 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건설노조 소속이고 타워 크레인 경기 남부지부 교육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88년도부터 지금까지 노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겁이 많아가지고 학생운동을 못했어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동기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위장취업, 학교 때려치고 위장취업하고 다 그러는데 전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진 못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좀 그런 부채의식이 있었거든요. 운동하지 못했던 이런 부채의식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작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대우자동차에 입사해서 사무영업직 노조 만들고 뭐 쭉 거기서 그냥 활동하다가 몇 차례 해고되고 결국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 망하고 건설까지 와 있는데 대우 자판 하면 좀 들어보신 분도 혹시 계실 텐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노사관계가 아주 극도로 안 좋았던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장기 투쟁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주 했고 장기 투쟁을 자주 했고 많이 했고 그렇게 노동조합 하는 내내 투쟁만 하고 있었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서 한 10여 년이 지나서 어느 날 활동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그동안 살아온 활동 한번 되돌아보자 같이 그래가지고 20년도 중반쯤에 같이 활동하는 동지들하고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때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 한 2박 3일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과거를 좀 회상을 하다 보니까 내 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동기들하고 투쟁했던 그 시기였더라고요. 또 반면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젠가를 되돌아보니까 그 시기가 겹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괴로웠던 내용들이 물론 회사하고 싸울 땐 좋았는데 그 회사하고 같이 자본과 싸웠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조직 내 갈등이 있을 때 동지들 대할 때 마치 자본가 대하듯이 똑같이 대했던 거예요. 제가. 물론 뭐 다른 동기들도 그랬겠죠. 그러면서 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을 동기들과 함께 했었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노동조합을 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게 최선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논의했던 동지들하고 그러니까 뭐 평화로운 회의진행법 그 다음에 자기를 되돌아보는 뭐 인성교육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되돌아보는 뭐 조직 세우기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거기다 더해서 그냥 대화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교육도 하고 다녔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조직 내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던 차에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노동조합 내에 정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주노총 내에도 아직까지 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파들이 진짜 활동이 왕성할 때예요. 지금처럼 좀 약하지 않고. 근데 정파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함께 하던 동지, 저하고 뭐 다른 정파였는데 그 동지가 노조 내 갈등 때문에 노동조합을 때려치고 그만뒀어요. 노동조합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이 동지가
그만두고 나서 좀 허탈도 하고 자기도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산도 다니고 그러다가 한 번은 지리산 갔다 내려가지고 종로서적을 들렸는데 거기에는 갈등 조정에 대한 책이 있어서 야 내가 그 노동조합을 평생 해야 하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이 갈등 때문에 노동조합을 때려쳤는데 한번 갈등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혼자 또 공부하고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 갈등 관리 시스템을 나름대로 좀 완성을 했어요. 완성해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에 각 정파의 왈라리, 저도 이제 한정파의 저 집행위원장이었었는데 각 정파의 정파들끼리 분쟁도 많았었거든요. 정파의 좀 목소리 큰 동지들 다 모아서 우리 한번 갈등 교육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그래가지고 갈등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게 한 12년 전, 13년 전, 뭐 이때 이게 거의 15년 전 다 됐구나. 그때 얘기인데 그때 한 30시간 정도를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럴싸한 거예요, 이 갈등이. 그러니까 뭐 보통 갈등을 뭐 성당에 가면 뭐 내 탓이야 이러면서 갈등을 좀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참으로 진짜 세 개면은 뭐 살인도 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가 참는 갈등의 내용이었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사구시하는 내용으로 갈등의 요소를 찾아서 해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좀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뭐 저도 이제 먹고 살리니까 본업이 있고 이제 노동조합의 일도 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교육이 있을 때마다 찾아다니고 갈등 조정이 있을 때 가서 같이 이제 참관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 9년 전에 그러한 성과로 민주노총에서 갈등 교육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갈등 교육을 했던 사람들끼리 좀 조직 내 갈등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소했었는데 한 6년 전에 그 건설노조 타업 플랜트 노조에 아주 심한 극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충남 지역에서. 뭐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저희가 그럼 가서 그 갈등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갈등 공부했던 사람들이 가서 갈등 조정을 했는데 그게 타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민주노총 내에 그냥 조직 갈등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 5년 전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갈등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갈등 조정위원장을 제가 맡아가지고 올 4월까지 일기를 진행하고 현재는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젊은 동지가 이제 갈등 조정위원장을 맡아서 하시고 있고 저는 갈등 조정위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갈등을 접하게 된 배경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럼 갈등이 무엇인가 좀 본격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래. 여러분들 갈등하면은 다 칡갈자, 등나무 등자. 근데 원래 칡하고 등나무가 얽혀 있는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등나무끼리 얽혀 있는 사진밖에 이걸 쓰는데 뭐 갈등이라 하면은 대립의 상태죠, 대립.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립의 상태인데 이런 갈등이 왜 생겨날까요? 여러분들 뭐 각 현장에 갈등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갈등이 왜 생겨나죠? 생각이 다르고. 네. 갈등의 원인을 알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 그 원인을 잘 모르죠. 근데 보통 뭐 입장의 차,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이 제일 크죠. 입장의 차, 뭐 견해의 차,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우리 노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은 수평 조직이면서도 수직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 제도의 모순 속에서의 갈등. 야, 우린 다 평등한데 왜 일방적으로 네가 결정한 걸 내가 따라야 돼? 뭐 이런 불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상급 단체에서 결정하면 다야? 왜 우리 의견은 반영을 안 해?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갈등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뭐 인간이란 한자 속에 있듯이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사는
사회적 동물인데 결국 관계의 동물이죠. 그건 관계를 하다 보면 갈등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갈등을 우리는 아직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갈등을 해결을 못하면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갈등을 잘 해결을 하면은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다. 여러분들,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보통 살아있는 노조, 죽은 노조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노동조합을 평가할 때. 갈등이 없는 노조가 있어요. 갈등이 전혀 없는 노조. 거의. 어떤 노조일까요? 그렇죠. 전혀 활동하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노조는 노동조합 내에서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많은 노조, 살아있는 노조입니다, 사실. 근데 그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보통 누구나 다 안정을 추구합니다. 근데 안정이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은 퇴화되잖아요. 변화를 요구하는 요구가 있고, 변화의 요구가 있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 갈등을 우리 그 진보적인, 진화적인 요소에 반영을 하면은 그게 우리의 근육이 되고 힘이 되는 건데, 그리고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갈등이 조직을 해친다, 조직 말아먹는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사실 별로 못했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갈등이 생기면 또 쫓아오는 게 또 있습니다. 그 갈등이 생기면 바로 쫓아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 조직 관계도 그렇고. 갈등이 증폭되면 감정도 증폭돼요. 그러면서 이 감정이 생기고 증폭되다 보면은 서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한쪽은 방어해야 될 거고, 공격하면 방어할 거고, 또 역공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이 갈등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져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개인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재판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 생겨났을 때 이 감정만 잘 컨트롤해도 갈등은 더 심화되지 않아요, 사실. 어떤 때는 이 갈등 때문에 발생한 감정이 심한 경우에는 정신분열적으로도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도저히 이해를 못할 정도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최악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했던 것 중에서 성풍이 원래 그냥 누구하고 싸우고 언쟁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근데 노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대우자판 노사관계 최악이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는 노동조합을 반드시 없애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노동조합은 회사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노동조합은 안 없어질 거다. 결국은 회사는 한 12년 전에 망했는데 노동조합은 아직도 있어요. 동지들이 그래도 노동조합 정신 갖고 우리 함께 했었으니까 좀 명맥을 좀 유지하자 그래야죠. 아직까지 노동조합은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 심성에 그 갈등 요소가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하면서 대회사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지 간에도 그런 분쟁하는 게 제 몸에 배버린 거예요. 배버리면서 누가 좀 잘못하면 저 새끼는 회사 편이야, 회사 하수이냐, 쟤는 그랬을 거야 의심하게 되고, 물론 다른 동지들도 저한테 그랬겠죠. 그러면서 서로의 감정은 더 증폭되고 뭐 예단하고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습은 어떤가? 앞에 서 있는 전명덕이라는 친구는 그렇게 갈등을 많이 빚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옳으냐 그르냐 시시비비 논쟁이 아주 강하잖아요. 뭐 이제 500년 동안 성리학을 하면서 이기 논쟁을 하면서 이를 아주 중요시 하잖아요. 옳으냐 그르냐 이치에 대한 문제를. 우리 말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럴 리가 있냐. 거기에 리가 우리는 사실 한글인지 아는데 한자 이치 이자 도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모든 면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따져요. 그리고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 의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리 의리 그래가지고 친소 관계를 되게 중시해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사람들 편에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어떤 이념이나 정당이 여기에 이념에 의해서 줄을 서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많이 줄을 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의리, 도리 이런 거 아주 또 지배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시민 논리가 상당히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 내에서는 노동조합 제도가 수평적이기도 하지만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병변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순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치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다름을 크게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따라서 다름을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는 소통을 원활하게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민족에겐 있습니다. 물론 일본 학자는 중에서 누군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민족은 일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민족이다. 옳고 그름에서 선을 추구하는 민족이고 그래서 한민족에게 배울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의 문제 때문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분쟁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국가보다는 우리나라가 이 소통의 문화도 부족하고 갈등이 많이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간부 간의 갈등, 조합원 간의 갈등, 조합원과 갈등, 지부와 본조하고 갈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어디나 있듯이 노동조합 내에서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한없이 부정적이고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갈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갈등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조직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합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조직의 변화와 진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그런 변화를 거부할 적에 갈등은 더 조장되는 것이거든요. 갈등이 생기면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구나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문화가 변하던 운영 원리가 변하던 시스템이 변하던 이런 것이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순간에 갈등은 증폭되고 조직에 오히려 저해되는 그런 것이 만연하게 되고 갈등을 순화적으로 해결했을 때는 오히려 더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역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군죽변, 변죽통, 변죽구. 궁하면 변해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지속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변화라는 것에 익숙치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노동조합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내에서 요구하는 변화에는 우리가 익숙치가 않아요. 그걸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갈등의 요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갈등을 해결하다 보면은 제도가 변할 수도 있고 문화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관계의 성숙도도 높아지는 것이고 조직의 운영 기술도 높아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규정이니 규약이니 아니면은 뭐 노동조합의 권위니 조직적인 원리로만 이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동안에 가져왔던.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게 조직에 도움이 된다. 조직의 변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기준이냐. 갈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이 생겨나면은 감정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 갈등이 지속되면은 감정이 쌓이고 지속적인 문제만 발생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돼. 양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해결해야 된다. 우리 뭐 전쟁이나 재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둘 다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기껏해야 한 사람 만족하는 경우죠. 둘 다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A라는 분하고 만약에 갈등이 있는데 저만 만족하는 조건이면 당사자가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만족이 되면은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이 되면 갈등이 재발하지 않는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게 모두 다 만족하는 조건으로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갈등이 원인서부터 밝혀지거든요. 서로 내가 왜 그랬는지, 이랬는지, 저랬는지, 너는 왜 그랬는지, 그거는 오해였는지, 이런 것이 밝혀지고, 그런 것이 확인되다 보면은 갈등 해결 이후에 갈등이 재발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희끼리 정리한 거는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 기준 해가지고 갈등은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 당사자 모두 만족하게 된다. 평화적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갈등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상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보통 갈등이 생기면 상대를 어떻게 보죠? 예? 적으로 보죠. 예. 우리 적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이겨야죠. 우리 병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적이 대우가 있으면은 분열하고 잘라내고 그 다음에 고립시켜서 섬멸해야 되잖아요. 우리 적으로 보면 처단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보통 갈등이 생겼을 때 적으로 봅니다. 친구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로 보면. 갈등 상대자를 친구로 볼 때. 내가 참아야죠. 참을 자 3개면 뭐 살인도 면한다는데, 그러다 보면 갈등이 계속 쌓이겠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겠죠. 언젠가는 폭발해서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문제의 해결자로 보자는 겁니다. 그 갈등을, 양 당사자끼리 갈등이 있을 때 상대가 갈등을, 이게 주역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잖아요. 상대자는 갈등의 해결자이자 유발자다. 갈등을 유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갈등의 해결자로 보자는 거예요. 나 역시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갈등의 유발자 아니에요? 유발자인 것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갈등을 해소하려면
문제 해결자를 나를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적으로 볼 때는 쟤는 옳지 않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아주 쟤는 근본적으로 나쁜 놈이야. 쟤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하면서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죠. 친구로 볼 때 다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이래도 갈등 사안은 계속 이어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자로 보면은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시시비비에 되게 능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뭐 군맹무산이라고 장님들 코끼리 만드시듯이 누구나 다 자기는 다른 부위를 만들기 위해서 다 다른 표현을 하듯이 사람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체험했던 게 틀리면은 내 생각도 틀려지죠. 내 생각이 틀려지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틀려지고 행위도 틀려지는데, 우린 모두 코끼리를 왜 그렇게 봐? 그러거든요.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옳으냐 그러냐 시시비비만 따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갈등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등 해결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자를 문제의 해결자로 인식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옳고 그름 따지지 말자.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뭐가 오른쪽으로 가고 뭐 제사 지낼 때 오른쪽 왼쪽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실사구시 하자. 현실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갈등을 없애는 주술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각자가 있을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갈등을 없애기 위한 주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름을 존중하자 뭐 이렇게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또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게.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분개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하는 습관, 그걸 참아내는. 보통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참을인자 3개면 된다, 뭐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 내 탓이요 뭐 이러기도 합니다. 제가 그 옛날 대우자판 투쟁 때문에 3년 동안 2년 가까이 성당에서 이제 수배 생활을 했었었는데요. 투쟁은 계속 지속돼야 되고 뭐 지도부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었기 때문에 성당에서 수배돼 있었는데, 성당에 2년 가까이 있으면서 뭐 일요일 날 미사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매주는 가지 않더라도 가끔 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처음 미사를 드릴 때 내 탓이요 그러는데, 와, 이게 왜 내 탓인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내 탓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우자판 노사관계가 극도로 나쁜데, 내가 만약에 그때 회사한테 이렇게 대응했었으면 그때도 회사가 이랬을까, 이런 후회도 되고, 뭐 조합원들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의 삶이 현재를 규정한다 하듯이 이런 게 전부 내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갈등 해결을 없애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무엇인가 전부 다 있으실 텐데, 여기서는 내가 틀릴 수 있다. 이 주문을 한번 외워보자.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스웨덴의 젊은 영재가 있었는데, 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 친구가 어려서 주변 사람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스웨덴 국영에너지공사에 들어가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재무 담당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그 위치에 있으면서 항상 고민이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여태껏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았지 자기 삶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 같으니까
번뇌를 하다가 어느 날 있던 명예와 부를 다 내려놓고 태국에 있는 자연 수도원, 숲속에 있는 수도원으로 수도를 하러 떠납니다. 거기 그 수도원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뭐 선을 하는 그런 수도원이었는데, 어느 날 17년 동안 수도를 하고서 이제 다시 돌아온 이후에 공항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갑자기 수도한다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온다니까 뭐 기자들이 좀 몰렸었나 봐요. 기자들이 그때는 스님이었겠죠. 뭐 스님 17년 동안 수도를 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얘기하기엔 그렇고 떠오르는 게 있었지만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 자리를 떠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본인이 루게릭병에 걸린 걸 알게 돼서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해가지고 글을 쓰다가 자기가 수도원에 있을 때 한 스님이, 스승이었던 스님이죠. 보통 설법을 할 때 참으로 진짜 세계면은 살인도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내가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 내가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옳고 맞고 틀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옳고 그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뜻인데요. 각자 이런 주문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 갈등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갈등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갈등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갈등이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날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 갈등이 절대로 없을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노조 욕은 안 하겠는데 아까 뭐 살아있는 노조, 죽은 노조 할 때 저쪽에 있는 한 노조 거의 조직 내 분쟁이 없어요. 왜냐? 노동조합에 사업도 없고 특별한 사업도 없어요. 하는 일이 없어요, 노동조합이. 그냥 위원장만 뽑아놓고 이러니까 갈등이 있을 게 없죠. 하는 일이 없네, 죽은 노조인데. 근데 살아있는 노조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물밀듯이 올라옵니다. 간부들이 욕구도 넘쳐요. 우리가 좀 힘 있는 노조가 되기 위해서. 자본을 계속 침투할 때 저걸 어떻게 될까 고민할 때 그걸 방어해내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근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사측이 공격할 때 그거에 대한 대응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린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만들어지는 갈등을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갈등도 좀 많이 없앨 수 있겠죠. 자, 아까 그 갈등이 생겨나면 감정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인데요. 원래는 이 5가지 원칙이에요. 여기 바트나라 그래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해도 안 됐을 때는 무기로서 상대가 거부할 수 없는 무기를 내가 지녀야 된다. 우리가 뭐 만약에 이거 동의 안 하면은 네 비리 폭로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는 당사자 간의 해결 방법, 노동조합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4가지 원칙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과 문제, 사안을 분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리수거하는 건데 감정하고 갈등이 생기는 사실을 분리해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정신분열적 감정도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이 있으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왜 갈등이 있는지를 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나는 나에게 필요한 거는 뭐 진급이라든가,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라든가, 나에게 필요한 건 명예라든가, 나에게 필요한 거는 뭐 나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감정이 심해지면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쟤는 죽여야 돼, 처단해야 돼, 쟤는 잘라야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자.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감정이 일어나면 증폭되고 그럼 비난하고 인신공격하게 되고 상대방도 같이 공격되고 역공하고 결국 파국에 이르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감정을 분리해내고 관계에 있어서 나하고 위원장하고 관계에 있어서 나는 위원장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난 존중을 좀 받고 싶어. 위원장이 혼자 좋은 자리, 좋은 일, 멋진, 자기 체면 세우는 일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부위원장이지만 나도 그런 자리도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태도. 저 새끼는 나보다 어리고 부소장인데 위원장인 나한테 개겨?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다 감정에 대한 거라는 거죠. 쟤는 원래 그런 놈이야. 그리고 근데 사실의 문제를 보려면 쟤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실적으로 뭐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우리 조직 목표 안에 조직 목표를 가져가는 데서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쟁점은 무엇인지 이 갈등이 생겨난 이것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 좋은 감정을 만들기, 상대방 이야기 공감하기, 그리고 여기 사과하기가 있어요. 사과하기가 있는데 감정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방법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갈등 조정을 처음 배울 때 얘기해요. 한 10년 전 얘기인데, 10여 년 전 얘기인데, 그 갈등 조정 센터에 갔는데 어떤 50대 중반의 아주머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갈등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애 아빠가 일찍 죽어서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애를 힘들게 일하면서 혼자 키웠는데 얘가 지금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하는데 나를 완전히 투명인간 보듯이 한다. 그렇게 된 지 벌써 한 7년 됐다. 회사에 갔다 오면은 뭐 내가 있으면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곁놀지도 안 주고 방으로 들어서 나오지도 않고 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면은 나오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피해야지 그때서 밥 먹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이런 지 벌써 7년이나 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뭐 저는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그 갈등 담당했던 분이 어머니 그러면은 제가 어머님이 저한테 갈등 조정한 걸 아드님이 아시면은 제가 어머님 편으로 아드님이 인식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 어머님하고 가깝고 아드님하고 가까운 누가 없습니까? 그래서 자기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아들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아들하고도 친하고 자기도 친하니까 막내 이모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내 이모가 갈등 요청을 한 거로 해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세 분이 와서 이제 갈등을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모는 나가 있고 이제 갈등 조정을 하는데 보통 이제 갈등 조정할 때는 다 질문만 해요. 질문만 하거든요. 처음에 열린 질문에서 계속 이렇게 좁혀가는 식으로 깔때기 모양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지금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열린 질문서부터 구체적인 질문으로 몰아가는 건데 어머니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했더니 갑자기 컥컥컥 거리는 거 넘어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힘들게 자기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고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한 7, 8년 동안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 50 중반의 여자가 대성통곡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들은 엄마가 그렇게 우니까 뭐 아들이 거기 어떡하겠어요. 자기 좀 나갔다 오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따 쉴 시간은 드릴 테니까 좀 앉아 계셔라. 뭐 저 담배 하나만 태우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좀 울음이 좀 잔잔해지면 그때 쉬는 시간 드리겠다. 뭐 요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들은 계속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어머님도 주변에서 좀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분 엉엉 울다가
겨우 이제 어머님 그 엄마의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 아들도 하도 힘들어하니까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머님 우는 모습을 본 아들한테도 또 지금 느낌이 어떠십니까 물어봤더니 묵묵부담인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천장만 봤다가 바닥만 봤다가 어떻게 보면 아들이 화가 나 있으면서도 엄마한테는 좀 미안한 그런 느낌까지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시 이제 어머님한테 어머님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왜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가 사실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잘했대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들어가지고 7살 연상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도 졸업하는데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오니까 엄마 입장에서 뭐 그거를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엄마 입장에선 야, 나를 선택하든가 저 여자를 선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나 만약에 네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난 앞으로 너 안 보겠다. 이래 보니까 아들도 되게 착했던 친구였는데 엄마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엄마를 투명인간 보듯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 결혼을 말린 게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사실은 그렇게 반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생각만 갖고 애 결혼을 반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아들한테도 지금 너무 미안하다. 나 속상한 것도 있지만은. 그랬더니 아들한테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때 그러시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갖고 그래서 다시 그럼 어머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7년 동안 아들하고 밥 한 끼 못 먹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들하고 밥 한 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밥 한 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들이 앞으로 여자를 사귀어서 결혼한다 그러면은 자기는 어떤 여자든지 절대 반대하지 않겠다. 단 조건이 있다. 결혼하기 한 달 전에만 데려와 달라. 나도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집안에도 알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1번 뭐 엄마가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자는데 자기는 아직도 밥 먹을 생각은 없다. 근데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자주도 밥 먹을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먹을 수 있다. 그 정도 내가 아들인데 시간 낼 수 있다. 또 하나 2번 결혼하기 한 달 전에 그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아직 사귀는 여자도 없고 한데 6개월 전에 인사를 했는데 사귀는 여자도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그리고 6개월 전이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자주 바뀌는데 결혼하기 6개월 전에 인사를 시키냐. 제가 여자가 생기면은 한 달 전에 엄마한테 얘기하겠다. 인사시키고. 그랬더니 엄마가 오케이 좋다.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냥 합의가 됐어요. 원래 계획은 2시간씩 2주를 하는 거로 돼 있고 만약에 안 됐을 때 3주 3차례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한 40분 만에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원인이 뭘까요? 아까 울면서 엄마는 그동안의 서글픔, 회한, 분노, 아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다 풀어졌던 거고 아들 또한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되돌아볼 시간, 감정을 추스릴 수 있었던 배경이 생겼던 거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되게 의외로 많아요. 울고 나서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 다음은 좋은 감정과 분위기 만들기인데요. 누군지 아시죠? 요분. 요 사람. 네, 로널드 레이건, 요거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7년에 INF 협약이라 해서 그 핵무기 감축 협정이 만들어집니다.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전 세계 모든 언론이나 외교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이게. 이전에도 두 차례의 군축 협상이 있었는데 두 번 다 결렬이 됐고 세 번째인데 요번에도 안 될까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군축 협상이 성공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다 의아했죠.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한 15년 후에 그 소비에트 붕괴되고 러시아 서기장을 하던 고르바초프가 거기서 내려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버드 로스쿨에 와가지고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은 딱 1시간만 한다. 그리고 질문을 절대로 안 받는다. 이 조건으로 내가 그 강연을 하겠다. 이래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고르바초프가 이제 강연을 쭉 하고 나서 1시간 딱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각각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 안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라. 그리고 고르바초프 계속 나가니까 각각 제 말 한마디만 들어보고 판단하십시오. 1987년 당시에 INF 협상이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극적으로 타결된 이유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다 저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 궁금해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각하가 말씀하실 수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때 이게 이제 고르바초프가 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는 레이건을 진짜 공룡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진짜 자본주의를 공룡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자본주의자라고 얘기했던 거고 레이건 입장에서는 고르바초프를 완고한 공산주의자. 고르바초프가 철학자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의 대가거든요. 그 철학자이기 때문에 완고한 공산주의자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어느 날 레이건이 자기한테 다가가서 우리 좀 애칭을 부르자 같이. 나는 너를 마이클이라고 부를게. 넌 나를 론이라고 불러. 그 미하일이 미카엘 대천사 있잖아요. 미카엘 대천사 소련식 발음이 미하일이고 미카엘의 미국식 이름이 마이클이거든요. 여성한테는 미셸이라고 그러고 뭐 미키라고 그러고 근데 내가 이제 너한테 애칭을 부를게. 너도 나한테 애칭으로 불러줘. 론. 그러니까 헤이 론, 헤이 마이클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상황이 변하고 서로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만으로도 좋은 분위기와 감정을 만들면은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 보통 부부 갈등 문제가 발생하면은 상담할 때 가능한 한 좋은 커피숍이나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악을 골라서 틀게 하고 이러면은 부부 간의 갈등도 원만히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그런 데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때는, 감정을 분리할 때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말까지 드리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알고 이해하기인데요. 뭐, 자료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층간소음을 해결했던 제 경험인데요. 제가 안양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한 40년 된 아파트예요. 근데 건설 현장은 일을 보통 7시에 시작을 해요. 여름에는 어떤 데는 5시에 시작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늦게 자도 11시 전에는 자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잘 때는 보통 한 10시 정도에 자고 늦게서 11시에 자야지 아침에 한 5시쯤 일어나서 그냥 출근을 하는데 항상 자려고 누우면은 특히 그 일이 많은 날은 뭐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집에 오면 9시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진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윗집에서 계속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층간소음 문제가 되게 심해요. 2016년 이후에는 좀 나은데 아무튼 뭐 40년 대 아파트니까 오죽하겠어요. 근데 뭐 그 밤늦게 올라와서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뭐 제가 또 누구한테 찾아가서 싫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라 그냥 참고 자는데 계속 그게 쌓이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야 이거 한번 가서 좀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요일 날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날만 쉬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올라가서 얘기하려고 동네 편의점 가가지고 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띵동 눌렀는데 누르자마자 누구세요? 애기 소리가 난 게 누구세요? 그러고 애기가 막 뛰어나오는데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애기가 한 4, 5살 요 정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엄마가 쫓아나와서 아 누구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저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한 번도 인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인사드릴 게 왔습니다. 앞으로 좀 서로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쩐 일로 오셨냐? 그래서 아니 그냥 인사드리러 왔다. 근데 사실 아기를 보고서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애가 뛰어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9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하고 비슷한 나이 조카들도 있던데 애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제가 젊었을 때도 조카를 보면 아 내가 내 새끼를 낳아도 이렇게 이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인데 제일 나니까 더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걔를 딱 보니까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인사드렸습니다. 앞으로 서로 이렇게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안 들려요. 층간소음이. 그게 아니죠. 걔가 물론 엄마가 걔네 엄마도 약간의 눈치는 있었겠죠. 애기 엄마도 주의를 좀. 그 4-5살 먹은 애가 그 주의 준다고 말을 듣겠어요? 제 마음이 틀린 거예요. 소리가 들릴 때 그렇게 거북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꼬마가 좀 뛰겠지. 그리고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도 않고. 저도 진짜 의외였어요. 의외.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나면은 좀 사람 관계가 안 좋다가 딱 우리 노동조합 할 때 적대시 할 때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얘기하다 보고 좀 교감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인간이야. 괜찮은 사람인 게 괜찮게 보여.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눈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저는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면 보인다. 공감. 공감 잘 아시죠?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그런 게 공감이 함께 해주는 것. 감정을 해결할 때 공감처럼 좋은 건 없죠. 아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이런 공감. 감정을 분리할 때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인데요. 윤석열이가 대선 나왔을 때 그 김건희 사과하라 그랬더니 사과하고 나서 걔한테 이렇게 사과 주는 사진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과 안 한 거지. 우리 보통 사과를 어떻게 합니까? 어제 저쪽에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했는데 나는 그 부부싸움을 왜 했는지 몰라.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그 껄끄러우니까 그 대치 관계가 불편하니까
그 다음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할게. 그럼 아내분이 꼭 무슨, 뭐라 그러죠? 물어본 얘기 있죠. 내가 다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은 보통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뭘 잘못했는데? 보통 그러거든요. 내가 다 잘못했대는데 뭐 그걸 갖고 그래. 내가 사과했잖아. 근데 사과를 안 들리죠. 뭐 그렇지만 나 사실은 어저께는 이랬어. 뭐 그래서 그랬던 거니까 좀 이해. 꼭 변명이 붙죠. 그리고 사과할 때 우리 보통 하는 얘기가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안해. 그냥 사과하면 되는데 그래. 이 영화를 막론하고 내가 무조건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했어.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를 하려고 그러면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제 저녁에 내가 사실 밖에서 좀 짜증이 났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당신한테 좀 불쾌한 표정 짓고 불쾌하게 얘기했던 거 너무 미안해. 지금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어찌 밖에서 다 털고 들어오고 웃는 얼굴로 들어서 당신한테 불쾌한 모습 안 보였을 텐데 어제 너무 미안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용서해줘.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과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 대충 넘어가 버리죠, 우리가. 그러니까 감정이 해소가 안 되죠. 그래서 사과는 좀 명확하게 하자. 다음에 입장이 아닌 속마음에 초점을 맞춰라인데요. 빙산이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태어난 게 10분의 1, 9분의 1 태어났을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는데 겉으로 보이는 주장과 속마음이 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실 겉으로는 퇴진해라 해도 어떤 사람들은 뭐 너는 이런 것만 고쳐주면 좋겠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속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난 너 반대한다 할 때도 난 너를 반대해 그러면 하면서도 나한테 이런 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너 반대야.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표현하는 것과 속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과 실제 원하는 것, 거기 이해관심사가 있을 수 있고요. 의외로 많은 게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이 많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 게 아닌가? 내 체면이 깎이는 게 아닌가? 내 권위가 상실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명예의 문제, 가치관에 대한 차이, 피해의식, 그리고 오해, 편견 이런 게 다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마음, 갈등 해결하려면 속마음을, 이해관심사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이해관심사를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엄마하고 아들 문제에서 질문한 거 얘기했죠.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 쪽제비 분쟁이 사례인데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사는 선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비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 이어 땅을 길을 모아서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갑자기 뭐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정제하려고 그림을 그리는데 뭐지? 정신 집중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휙 지나는데 쪽제비인 거예요. 집중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놈 봐라,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러고 있던 차에 쪽제비가 슬렁슬렁, 이번에는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슬렁슬렁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어렸을 때 돌팔매질에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라가지고 벼루를 딱 잡아가지고 쪽제비한테 던졌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날 같으면 머리를 정통을 맞춰서 바로 의자를 잡았을 텐데 이 주둥아리를 맞힌가. 그래서 여기 까매졌죠. 근데 이 주둥아리를 맞았으니까 이게 비틀비틀하면서 움직이는데 갑자기 옆집에 애꾸는 잭이 딱 나타나가지고 김서방네 애꾸는 잭 나타나가지고 쪽제비를 물고 도망갔어요. 김서방은 쪽제비를 물고 갔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우리 잭꾸는 잭이 쪽제비를 잡았구나. 너무 신나고. 그러니까 선비가 쫓아가서 여보게
애꾸는 째기 얼마 전에 쪽제비 물고 있지 않았나? 그거 사실 내가 잡은 걸세. 그랬더니 김서방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꾸는 째기 잡아왔는데 내 거죠.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 마을에 아주 그 힘없는 사람들 잘 살피는 목민관이 있었는데 이 김씨가 농부 김씨가 그럼 우리 사또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가가지고 사또한테 갔습니다. 사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까 질문이 키거든, 질문이. 물어봐야죠, 일단. 뭡니까? 입장이 아닌 속마음을 찾기잖아요, 속마음. 응? 속마음. 속마음을 물어봐요. 그 속마음을 그냥은 모르잖아요. 여보게 김서방, 자네는 쪽제비가 왜 필요한가? 그랬더니 김서방이, 쪽제비 가죽은 이 방수가 잘 돼가지고 겨울에 눈 신발로 만들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쪽제비를 지금도 여러 마리 계속 잡고 있는데 겨울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쪽제비 가죽이 필요합니다. 김선미님은 쪽제비가 왜 필요합니까? 사또가 아시다시피 저는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산 사람 아닙니까? 쪽제비 꼬리털로 만든 붓이 최고의 명붓 아닙니까? 저는 쪽제비 꼬리털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 해결됐죠? 물어서 상대방의 이해관심사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김 씨한테는 가죽을 주고 선비한테는 꼬리를 주고 그럼 뭐가 남죠 여기? 가죽과 꼬리를 줬으니까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가 있어가지고 마을 선거운동을 해서 마을 경로당에 갖다 줬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모두 다 만족하는 옵션을 개발하라, 통합 옵션을 개발하라인데요. 여러분들 갈등 사항이 많을 때하고 갈등 사항이 딱 한 개일 때하고 어떤 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좋을까요? 갈등 사항이 여러 개 있을 때하고 하나 있을 때. 그렇죠. 우리 뭐 빠타지를 한다고 서로 교환도 할 수 있고 사안이 많을 때 유리합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발상의 전환을 그냥 그 문제만 몰입해서 문제를 보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좀 폭넓게 보고 다양하게 봐야 되거든요. 저는 매년 사업 계획을 할 때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 딱 그 30분에서 1시간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사업 계획 간 얘기를 해요. 딱 1시간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제일 터무니없는 사업 계획을 낸 사람들 상을 줘요. 상품 가져가가지고. 근데 그걸 모으다 보면은 좋은 사업 계획이 나와요. 우리는 항상 규정된 사고 속에서 모으는 일에 대해 조합원들이 이럴 거야.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요런 생각만 하거든요. 저는 매년 하는 게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사업계획 하나씩 만들어 오기. 그 시간 동안 해가지고 팀별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품을 하나씩 줘요. 근데 의외로 좋은 결과들이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잘 아실 거예요. 탁상공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탁상공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창의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뭐 이런 데 있겠지만은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유전들이 많잖아요. 알래스카 유전들이 많은데 전기를 무지무지하게 쓰는데 그래서 고압 전선들이 되게 많죠. 근데 바람이 불면서 눈이 올 때는 눈이 전선에 쌓이질 않는데 우리 한방눈처럼 소복이 이렇게 내리면은 그 고압선에 눈이 쌓여가지고 전력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브레인스토밍이라는데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뭐 누가 가서 흔들다 감전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감전이 안 돼. 그럼 곰을 거기 알래스카에 곰이 많으니까 곰을 올려 보내자. 그 곰이 거기 미쳤다고 올라가냐? 거기다 꿀단지를 갖다 놓으면 곰이 올라갈 거 아니냐? 그래 곰이 안 내려 꿀 먹느라고 안 내려오면 어떡할 거냐? 그럼 헬기를 몰아 쫓자. 아 그래. 눈 올 때 헬기를 띄우면은 헬기로 하면 그 눈이 다 쏟아지겠네. 이런 식의 발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동그란 모양인 것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을 해보죠. 동그란 모양인 것은. 예? 왜죠? 정답입니다. 예. 이렇게 빨리 난 경우가 없는데. 보통 뭐, 별을, 어떤 유대인 학자가 별을 요런 모양으로 표시를 했대요. 그때부터 별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우리 별이라고 그러죠. 별은 둥글잖아요. 구형이잖아요. 그래서 둥근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요번엔 좀 시적인 내용 들어서. 요게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용산에서 그 상도동을 가다 보면은 한강 인도역에 건너자마자 상도터널 있죠. 그 위쪽에 옛날 그 동양공역 쪽으로 가다 보면 공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좀 한참 된 얘기인데, 거기 공터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온갖 전자제품, 폐기물서부터 음식물, 쓰레기, 모든 거, 엄청난 것을 갖다 버려가지고, 여기에 뭐, 여름만 되면 악취에 벌레로 진동을 해가지고 민원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민원이. 근데, 이 땅의 주인은, 소송에 걸려 있었어가지고, 땅의 주인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요. 상속을 받았는데 재산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의 주인도 정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유지다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서 쓰레기를 만약에 다 없애면 그 비용을 지주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주가 정해지지 않고 있고 또 지주들도 돈이 없다고 당장 돈이 없어서 자기는 돈을 못 낸다 그러니까 그 비용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 쓰레기를 처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좋을까요? 주민들은 이런 상황입니다. 벌레와 악취 때문에 쓰레기를 빨리 없애달라 이런 거고 구청에서는 사회주의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있고 구상권 청구에도 문제가 있다. 그 안 낸다. 토지주는 돈 없다. 매각 계획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까요? 답은 있죠, 밑에. 자, 관심사를, 주민들한테 관심사를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땅을 공원을 하던가 최소한 주말 농장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쓰레기 다 치우고.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구청에서는 민원이 하도 제기되니까 책임 소재 문제만 해결되면 민원을 해결하고 싶어. 구청 입장에서는. 그 땅 주인 입장에서는 민원도 해결하고 싶은데 비용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해관심사가 다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제안했던 건데, 여기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주민들이 이거를 100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한 구역당 5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500만 원씩 그 비용이 뭐 몇천만 원 드는데 5년 동안 그 비용을 구청에 주겠다. 그 대신에 구청은 그 비용을, 청소 비용을 토지주한테 요구하지 말고 이 돈으로 처리를 해라. 그리고 토지주는 그 기간 동안에 땅의 소유권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게끔 해줘라. 이런 내용으로 합의됐거든요. 전환을 통해서 모두 다 당사자 모두 다 만족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여긴 당사자가 셋인 거잖아요. 셋인데 모두 다 만족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이제 공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라는데 공정한 기준으로 절차대로 하면 뭐 보통 뭐 투표 다수결의 원칙도 있고 차례 순서대로 하는 것도 있고 제비뽑기도 있을 수 있고요. 객관적인 기준은 법과 규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객관적 데이터로 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인 통념의 관습 판례에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때 상대를 설득하기도 좋고 협상의 효율성도 높고 협상에서 공정성도 올라가고 양당 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데 뭐 여기 혹시 학교 다닐 때 빵 먹어보신 분 계신가요?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제가 68년도 입학했는데 학교 가면 빵을 줬어요. 당시에 미국의 농사업 풍년이라 가지고 그 밀과 옥수수를 시장에 다 풀면 똥값이 되니까 다 바다에다 버리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차라리 후진국의 원조해 주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밀과 옥수수가 원조물품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밀가루 푸대에 미국기로 해가지고 악수하고 있는 이런 원조물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학교를 가면은 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니까 빵을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진짜 큰 신발만한 신발빵이라 고무 신발빵이라 그랬는데 신발만한 빵을 하나씩 줬는데 어느 날서부터 이제 원조물자가 줄어들면서 1인당 하나씩 주던 게 2명당 하나로 됐어요. 빵이. 근데 그 후로는 항상 서로 더 큰 걸 먹겠다고 점심시간에 난장판인 거예요. 점심시간에는. 오교시가 시작되면 선생님 와서 이 새끼들 또 싸갖고는 다 손 들어 그래죠. 한 10분 동안 항상 혼나고 수업을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 문제를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무 방법이나. 예? 가위바위보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이긴 사람이 큰 거 가져가기? 갖고 싶은 거 가져가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남의 빵이 커 보이는. 그렇죠. 남의 빵이 항상 커 보이. 그래서 문제예요. 그리고 예? 남의 빵이 또 바꿔요? 안 바꿔주죠. 또 뭐 순서대로 순서 아까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근데 싸움을 아예 안 나게끔 하는. 그 보통 오면은 심센 애가 딱 잘라가지고 지가 큰 거 갖고야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힘의 관계가 거기도 나타나니까 보통 그러고 작은 거 받으니 맨날 너만 큰 거 먹어 이 새끼야 그러고 싸우고 안 싸우게 하는 방법이 있죠. 안 싸우게 하는 방법. 저때 진짜로 젖빵을 안 먹으면 다 굶어야 돼요. 젖빵을 하면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우유도 덩어리로 나눠주고 그럴 시기였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어느 순서대로 해서. 네. 1번부터 10번이 오늘 받으면 내일은 11번부터 2번 받고. 그리고 못 받는 친구들은 그날 점심 굶어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서 이때 선생님들 월급 진짜 얼마 못 받을 때요. 지금도 선생님 월급 얼마 안 되지만. 그렇죠. 근데 이때 어려운 시기래 가지고 이미 빵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요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요 안에서. 그 빵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공정할까? 불만이 없을까? 네. 그래도 불만 있죠. 항상 심세는 눈 더 뺏어가려고 그러죠. 또. 상대 다른 사람 빵이 어느 정도 큰지를 모르긴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빵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도 다 방법이에요, 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한 사람은 자르고 한 사람은 자르는 권한을 주고 한 사람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자를 권한이 있어. 근데 내가 잘못 잘라가지고 7대 3이 됐어. 7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더라도 5대 5로 만들려고 그러겠죠. 자르는 사람이. 그럼 문제가 안 되겠죠. 아니 그건 순서래죠. 오늘은 오른쪽, 짝쓴 날은 왼쪽 이렇게 정해야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르는 사람과 선택하는 사람을 구분하면 된다. 자, 여러분들 30 몇 쪽이죠? 다람쥐와 청설모의 갈등 요건데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그런데 한 분이 좀 쭉 읽어주실래요? 빠르게. 서울의 중심에 있는 남산은 친환경 단체들에 의해 푼숲 가꾸기 운동으로 지난 10년간 짐승들에게 살기 좋은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 간에는 서열과 구역이 생기게 되었고 다람쥐 가족과 청설모 가족도 나누어진 곳에서 맛있는 밤과 도토리를 따먹으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다람쥐 가족은 두 부부와 아들, 아터나 쌍둥이를 모두 5명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설모 가족은 부부 청설모와 곧 결혼 예정인 딸, 아들 모두 4명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죠. 특히나 청설모 가족과 다람쥐 가족은 서로 인접해서 살고 있어서 다람쥐 아들과 청설모 아들은 아주 친한 단짝 친구가 되었고 딸 청설모는 다람쥐 부부가 먹이를 주우러 나가면 쌍둥이 다람쥐를 돌봐주는 등 두 가족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롭던 남산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비 작업이 끝나는 많은 시민들이 남산을 찾게 되었고 한적한 숲속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주민들의 산책로와 포장도로로 인해 다람쥐 가족은 자신의 구역이 3분의 1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늦가을이 되자 다람쥐 부부는 동절기 먹이를 저장하기 위해 열심히 도토리와 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싱싱 달리는 포장도로와 산책로를 횡단해서 먹이를 줍기에는 작업이 너무 힘겹고 위험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철덩어리 버스가 언제 덮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위험과 두려움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어린 아들이 구역을 넘나들 때는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도로를 건너지 못하다 보니 도로 건너편에는 맛있는 도토리와 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청설모 딸과 아들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기 구역을 이탈해서 맛있는 도토리와 밤을 죽게 되자 신이 났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람쥐 아빠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올겨울은 새로 태어난 쌍둥이 목까지 식량을 수집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설모 아빠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지요. 당신네 가족이 우리 구역에 와서 밤 도토리를 채집하는 것은 어긋난 행동이지. 여긴 우리 구역이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말썽꾸러기 당신 딸, 아들 단속 좀 잘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 숲속 재판에 해부해 이 숲에서 쫓아낼 거야 라며 화를 냈어요. 그러자 청설모 아빠는 우리도 내년 봄에 딸을 시집 보내야 하기 때문에 혼수로 가져갈 도토리와 밤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당신 가족은 어차피 도로로 인해 건너오기도 힘들어 도토리와 밤도 가져갈 수도 없잖아. 먹잇감들은 오히려 다 썩어가는데 우리가 좀 가져가면 어때? 하고 아빠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청설모 아들은 다람쥐 아들과 더 이상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 더욱 친구가 그리워 우울해지기까지 했고 청설모 딸은 더 이상 다람쥐 쌍둥이들을 보지 못해 슬퍼졌습니다. 결국 청설모 아들은 더욱 장난이 심해졌고 항상 다람쥐 구역에 가서 다람쥐 친구를 기다리곤 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다람쥐 엄마는 아직도 청설모 아들이 자기 구역에 와서 도토리를 주워 먹는 것을 알고 청설모 엄마와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서 청설모 아빠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쌀쌀해져가고 있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다람쥐 부부는 양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벌써 자기 구역에 있는 커다란 밤나무에서 만만한 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내년에도 또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지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당사자 1은 다람쥐고요. 당사자 1은 다람쥐, 당사자 2는 청설모입니다. 그 다람쥐의 감정이 어떤지 아까 이제 감정 분리에 대한 우리 배웠잖아요. 다람쥐의 감정은 어떤지, 청설모의 감정은 어떤지, 다람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람쥐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다람쥐의 속마음은 뭔지, 청설모의 속마음은 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세 분이 한 팀이 돼서 한번 같이 좀 논의하는 시간.
다람쥐에게는 부부가 있고 아들과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고요. 그 청설모에게는 부부와 아들과 결혼 예정인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울시에서 도로를 내는 바람에 3분의 1이 청설모 지역에 가서 거기서 식량을 가져올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청설모 가족들은 다람쥐들이 못 가져가니까 이걸 가져가게 되죠. 여기서 이 땅의 것을. 그러니까 다람쥐 입장에서는 저놈들 왜 내 걸 가져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하고 좀 도둑질하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청설모 입장에서는 지네들이 못 가져가는 거 내가 가져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 있는 거. 니네도 어차피 썩혀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람쥐 입장에서는 날도 쌍둥이까지 태어났는데 우리 식량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 땅에 있는 식량을 못 가져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있는 거고, 청설모 입장에서는 내년에 딸이 결혼하는데 결혼비에 대한 걱정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정, 그렇게 참 다람쥐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예? 내 거 뺏겼다라는 감정이죠. 그 어떤 감정이죠? 그 감정? 예? 안 들려요. 예, 황하다죠. 분노가 있는 거죠. 다람쥐한테는 분노가 있고, 또 걱정도 있죠. 식량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리고 아들끼리 못 놀아서 청설모 아들이 저기 우울증에 걸려서 또 그런 걱정도 있고. 속마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속마음. 아까 주자 입장에서는 다람쥐에서는 숲속 재판소에 회부해서 쫓아낼까 이런 주장이 있었죠.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마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청설모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려지는 거 좀 가져가면 어때 이런 게 있었고, 버려지는 거 버리는 거. 속마음은 버려진 식량을 가져오고 싶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 쌍둥이까지 태어났기 때문에 식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걱정이 있는 거고, 근데 애들 관계 때문에 또 우울증이 있으니까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또한 애들이 사고 친 거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청설모 입장에서도 나를 도둑놈 치고 했는데 화가 분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마음, 빨리빨리 할게요. 속마음에서는 딸의 그 결혼 비용에 대한 걱정이 있고, 아들이 다람쥐하고 못 놀아서 우울증 걸려서 그에 대한 걱정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를 도둑놈 치고 있으니까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결안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시에 우리 숲속 동물들이 다 쫓아가서 서울시를 쫓아가서 이동 통로 만들어내라. 또 청설모가 있는 일정한 비율을 다람쥐에게 주면 그것도 그 일정한 비율 그 기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최저임금을 한다든가 도지 비율을 한다든가. 예. 이 방안은 무지하게 많이 나올 수 있죠. 사실 오늘 제가 했던 게 원래 4시간짜리예요. 4시간짜리인데. 예. 청설모가 수확을 해서 그거를 절반은 안 일하고 네. 다람쥐부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죠. 예. 이게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사실 이거 다 원래 한 20분 정도 해야 되는 건데 시간상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제가 맛보기 이 테이블을 집안 문제에서 만약에 집안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찾아내고 입장을 찾아내고 속마음을 찾아내는 것을 해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갈등 해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
감정과 주장과 속마음을 찾아낼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오히려 해결 방안은 좀 고민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갈등 해결할 때는 아까 말씀 감정 분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속마음 찾아내는 것, 주장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해결 방안은 아주 그 다이나믹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라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게 가치관의 갈등이죠.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게. 여러분들, 그, 성모병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그 운영하는 병원에서 노사 분귀가 일어나면 거의 합의가 안 돼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은, 야, 나는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사는데 니네들은 몇백만 원 받으면서 뭘 월급을 올려달래? 입장이 거의 그래서 교회 쪽에서 하는, 교회나 이런 데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면서 갈등이 생겨나면 갈등 해결이 진짜 어려워요. 뭐 그런 문제 있고,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이해의 갈등이에요. 이해의 갈등. 제일 쉬운 게 이해의 갈등인데, 이거 왜 안 되죠? 이해의 갈등일 때 아까 시시비비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내가 이기니 지니 이것만 떠나면은 상호 간에 이해 조정만 하면 이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이해 갈등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입장과 명분 옳으니 그러니 이걸 따지다 보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정보 차이의 갈등, 이건 사실 노동자들의 이런 갈등, 정보 차이에 대한 갈등 무지하게 많거든요. 어떤 사안을 놨을 때 이해관계가 틀려요. 바라본 시각이 틀려요. 왜? 정보 차이가 많으니까. 간부들은 정보가 많고 대의원은 정보가 적어. 어떤 사안을 정리해 가는데 간부들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A가 오면 B가 와서 그리고 C로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뭐야?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노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했는데 민주적으로 운영되려면 뭐 공정해야 되고 공개적인 원칙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개성의 원칙 때문에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긴다. 구조적인 갈등, 사회 구조적인 갈등이죠. 노동자 내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 힘 있는 자, 위에서 선배나 힘 있는 자가 풀고자 했을 때, 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할 때 쉽게 풀릴 수 있다. 오히려 없는 사람보다. 관계적 갈등.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무엇을 위한 관계인가. 우리 노동조합이 무엇을 위한 관계냐. 노동조합을 가입한 거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할 때, 뭐 노동자 관련 교육할 때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노동조합 가입한 건데 나 혼자 노동자로서 자본가를 상대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노동조합 하는 건데 전제가 있다.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다.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은 그런 원칙들을 고민하는 것. 그리고 가치관은 상호 다름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기까지 억지로 마쳤고요. 조정 방법과 이해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혹시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조직갈등위원회가 있다는 거 얘기 들으셨으니까 설명드리면은 산별과 산별 간의 갈등, 본부와 산별 간의 갈등, 이런 거는 민주노총 갈등조정위원회 신청을 하면 민주노총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비용을 다 내가지고. 근데 규정에 조직 내의 갈등은 못하게 돼 있어요. 조직 내 갈등은 못하게 돼 있고,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드리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갈등 조정은 집단 갈등이래가지고 한 뭐 20여 명을 조직 갈등이기 때문에, 조직 내 갈등이기 때문에 정파의 갈등까지 다 있는 거라서 한 20명 정도를 인터뷰해야 되고 한 10일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건 해줄 수 있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있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선거 직전에 이럴 때는 좀 쉽지 않아요.
조직 간의 갈등인데 선거 직면했을 때는 쉽지 않아서 선거 이후로 미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갈등 조정을 할 때 이해 당사자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데 만약에 MBC하고 KBS끼리 갈등이다. 근데 거기 위원장, 뭐 부위원장 핵심들하고는 다 인터뷰해서 다 합의가 됐어. 근데 뒤에서 조정한 배후 조정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못 찾아낸가. 그럴 때 빠그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이해 당사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 찾아내야 돼요. 그 이해 당사자를 못 찾아내면은 빠그라진 경우, 모 대학,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 노조하고 교수 노조하고 갈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게 합의가 됐어요. 너무나 좋게. 야, 교수 노조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다. 대학 노조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서로 그래서 서로 요구사항도 많은데 우리 그런 요구 안 할게. 니네들한테. 우리 앞으로 잘하자. 합의가 다 됐어. 그래가지고 너무 합의가 잘 돼가지고 민주노총 와서 그 다음날 조인식을 하고 싶다. 자기네들 폼나게. 근데 그날 저녁에 깨졌어요. 뒤에 배후 조종자가 야, 이 새끼 니네들이 교수노조하고 왜 합의해?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 조정 자리에 나오면은 99% 다 해결된다고 봐요. 조정 자리에 나오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조정 자리에 나오면 거의 해결됩니다. 거의 못하는 건 없어요. 이게 아까 그런 문제 빼놓고는. 다른 질문 없으신 거로 하고 여러분들 못하는 교육 들어주시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